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오늘 첩보사 연구가 또 세계의 스파이 저자 우리 박상민 기자를 모시고서 세계의 스파이, 세계의 스파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소련 스파이고요. 네네. 소련의 초창기 방첩계에서 활약했던 아르투르 아르투조프라고 하는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개괄적으로 아르투조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련 최초의 공안 정보 기관인 체카에서 스파이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후에 그 후신이 되는 합동국가정치국이라고 해서 OGPU라고 하는 또 기관이 있어요. 이 OGPU라는 기관은 NKVD라고 하는 그 유명한 NKVD라고 하는 내무인민위원회 바로 직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투조프 같은 경우는 이 기관에서 주로 방첩 부문, 그래서 방첩 부문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소련 첩보계에서의 그 절대 방패, 뭐 그렇게도 불리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걸리면 죽는다 해가지고 저승사자, 첩보계 소련 방첩계 저승사자 뭐 이렇게도 불리면서 맹위를 떨쳤었고요. 하지만 1930년 중후반에 스탈린이 대숙청을 감행을 하는데 그 대숙청 과정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랬던 스파이고요. 이제 그 스파이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뭐 태어난 부분이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르투조프 같은 경우는 1891년생이고요. 러시아 트베리라는 곳에서 치즈 그 제조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부 뭐 실력자의 자제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치즈 제조인의 이민자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머리는 좀 명석했었나 봐요. 그래서 1917년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당시에 이제 설계 기사로 일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와중에 이제 10월 혁명이 이제 일어나죠. 10월 혁명은 이제 공산혁명, 볼셰비키가 일으킨 공산혁명이었는데 그 공산혁명 직후에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소련 공산당의 전신정당이에요. 이제 그곳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민주노동당은 1918년에 레닌에 의해서 이제 소련 공산당 정식으로 소련 공산당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입당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에서 이제 소련에서 이제 내전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 왕정복고 세력이라든가 반볼셰비키 반혁명 세력들과의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때 붉은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돼요. 붉은 군대에 입대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병참 부분에서 이제 뭐 서기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평범한 그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첩보계에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했냐면 1918년 8월 경이거든요. 1918년 8월경에 이제 체카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 사람이 평범한 아르투조프 같은 경우는 평범한 군인이었잖아요. 경참 그렇죠. 서기를 하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삼촌 중에서 그 미하일 캐도로프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력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캐도로프가 당시에 체카의 특수부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르투조프가 체카에 이제 발을 들이면서 본격적인 첩보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중책을 맡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이제 많이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내전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북부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 반군 세력에 대해서 사보타주, 뭐 파괴 공작, 그리고 감시 활동, 뭐 이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그 첩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한 이제 경험을 이제 그때부터 쌓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1919년경에 이제 체카의 특별과 이 사람이 체카 특별과 전권 대표, 뭐 부과장, 북과장 뭐 이런 곳에 좀 그 약간 이제 요직에 이제 그때부터 임명이 되면서 따지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두각을 이제 그때부터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외모도 보면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그 특수 그 임무를 잘하게 이제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명석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도 굉장히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1919년 정경부터 상당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체카가 사실은 소련의 초창기 정보기관은 저도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은 기관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체카에서 시작해서 GPU, OGPU, 그다음에 NKVD, NKGB, 그다음에 MGB, MVD, 그다음에 그 유명한 KGB로 예,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KGB가 되기 이전까지 한 7개, 8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중에서 체카에서 이제 두 번째 조직, 1922년에 두 번째 조직인 GPU, 국가정치국이라는 공식적인 국가기관으로 정보기관이면서 공안정보기관이면서 공식적인 국가기관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시기가 1922년 GPU 시절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그대로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1923년경에 공안기관, 아주 무소불위의 공안 기능을 흡수하면서 OGPU라고 하는 합동국가정치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이 되네요.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권력기관, 완벽한 권력기관, 정부기관이면서 완벽한 권력기관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변화 과정에 있었지만 아르투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방첩계에 계속 이제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GPU 시절에 이미 방첩 과장이 돼요. 1922년경에.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OGPU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또한 변모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 1922년경에 이 사람이 방첩 과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첩보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카가 근대 첩보사에서 가장 최고의 기만 작전이라고 불리는 평가받는 작전이 있거든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기만 작전이 있어요. 그 기만 작전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르투조프가 첩보사에서 이름을 새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트러스트 작전이 물꼬를 트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방첩 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체제 세력의 인사를 체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아르투조프가 알렉산더 야쿠세프라고 하는 제정 러시아 시절에 운하개발 고위 관리, 운하개발부에서 고위 관리를 하던 인사를 체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죠. 이 근대사에서 최고의 기만 작전, 근대 첩보사에서 최고의 기만 작전이라고 하는 트러스트 작전은 바로 이 아르투조프가 체포한 야쿠세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 작전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소련 방첩계에서 소련 방첩계에 이제 새겨지게 된 거죠. 이 작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당시에 그 소련의 레닌이나 뭐 이런 그 혁명 세력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리스 사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MI6에서 당시에 초창기 에이스로 불렸던 그 스파이가 있어요. 시드니 라일리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쿠데타도 모의하고 저 반군 세력에서 굉장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트러스트 작전을 통해서 트러스트에서 파생된 유사 작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골칫거리를 해소하고, 예, 그리고 1925년경에
거의 반군 세력을 몰살시키다시피 이 작전을 통해서 어, 반군의 핵심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처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군 세력이 아주 싹을 잘라놓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작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완전히 그러니까 반혁명 그 세력 아주 초토화시켜. 네, 그러니까 군사 작전으로 따지면은 거점 타격이죠. 어, 한 사람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딱 그 사람들만 유인을 해서 처형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작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적인 전투에 의해서 볼셰비키가 소련의 권력을 이제 그 반군을 제압하고 소련의 권력을 이제 차지한 것도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런 첩보전을 통해서 요인들을 그렇죠. 유인하고 납치하고 처형해서 결국에는 손발을 잘라버리는 손발을 자르고 머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켜서 혁명을 성공시키는 뭐 그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방첩계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뭐 실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926년경에 반군 쪽에서도 반세력 쪽에서도 상당히 좀 그 테러에 유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쿠테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쇄적인 그 테러를 감행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르투조프가 이제 요거는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해임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뭐 아주 뭐 어디 수용소로 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다음 해 1927년 정도에 이제 다시 그 오지피우로 복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1931년경에는 이제 그 오지피우 외국과 대외첩보죠. 외국과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제 부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도 이제 하고 그 이제 아주 그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에서는 상당한 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의 정보기관들이 계속 초창기 계속 KGB 이전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1934년경에 이제 내무인민위원회라고 해서 그 유명한 NKVD로 이제 개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외첩보 쪽을 약간 담당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러시아 군정보기관 GRU라고 하는 곳에 부국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요직은 요직이죠. 요직은 요직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국공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국공 내전이 있는 과정에서 그 북방의 군벌이었던 그 장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장님의 아들이 장학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장학량이 장개석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져요. 서한사변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투조프가 이때 서한사변에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상당한 그 논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NKVD에서 이제 그 GRU에서 이제 해임이 되고 그 NKVD로 좌천이 되게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뭐 숙청이 되거나 이제 그런 형식은 아니었고요. 다시 또 얼마 안 있다가 그럼 뭐 이제 이제 돌아오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또 하나가 생긴 게 이 시기부터 이제 스탈린 대숙청이 시작이 돼요. 대숙청 니콜라이 예조프라고 하는 NKVD의 수장에 의해서 니콜라이 예조프가 스탈린의 검으로 활약을 이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군부 인사라든가 정보 계통의 인물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레오폴드 트레퍼 뭐 이런 사람들 리하르트 조르게 뭐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되게 안 좋았다고 스탈린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 좋았던 관계를 직접적으로 노출했던 게 이제 대숙청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NKVD
초대 수장이었던 겐리크 야고다라고 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서 이제 니콜라이 예조프가 체포를 해요. 이때 아르투르 아르투조프가 같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고 뭐 재판 사실 재판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반역죄로 이제 몰아버려서 그 1930한 뭐 7년 8월 경에 이제 그 처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시 여전히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스탈린 이후에 명예가 회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탈린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숙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르투르 아르투조프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1956년경에 다시 이제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는 것도 참 뭐 저 실제 어떤 반역을 했거나 이런 사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국가를 위해서 참 많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떤 세력 간의 큰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 밑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대거 목숨을 잃거나 이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거나 이제 뭐 그런 불행을 겪었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